엡실론 그룹의 야심작 아르카디아 시티 프로젝트의 거대한 전시관은 미래 도시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수십 개의 초고층 빌딩 모형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150층짜리 랜드마크 타워 스카이 스파이어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형 앞에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인 서진역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을 내려다보는 신처럼 어떤 감정도 없는 눈으로 도시의 모형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그룹의 최고의 임원들과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그의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재계에서 그는 감정이 거세된 완벽한 기계이자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는 얼음 요새라 불렸다. 완벽합니다. 회장님. 아르카디아 시티는 회장님의 이름과 함께 서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첨 섞인 찬사가 오고 가는 동안 전시관의 한쪽 구석에서 김하은은 자신의 다음 안내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전시관의 파트타임 도슨트, 즉 시간제 안내원이었다. 건축학도로서 그녀는 용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이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바로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한 대본을 읊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형의 모든 선과 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구조역학적인 의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했다. 바로 그때 서진역 회장과 VIP들이 그녀가 담당하는 구역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은은 긴장하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투어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이었다.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 책임자인 이 부장이 서진혁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 우려사항을 보고했다. 회장님, 스카이 스파이어의 풍화중 풍어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태풍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횡력 광릭의 구조가 예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 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시뮬레이션은 완벽했다고 들었네만. 네, 하지만 그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시뮬레이션이고 실제 자연재해는. 이 부장, 진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자네의 역할은 계획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실행이야. 이미 끝난 문제를 이 중요한 자리에서 다시 꺼내는 저희가 뭐지. 그의 말에 이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의 모든 임원들이 그를 동정 반 비웃음 반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얼음 요새에게 가능성 따위를 보고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은은 그 모든 대화를 바로 곁에서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부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학기 내내 밤을 새워 공부했던 구조역학 이론들이 비상벨처럼 울리고 있었다. 저 아름다운 타워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나서야 하는가. 하지만 자신이 무엇인데. 고작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주제에 감히 저 얼음 요새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을 때 보았다. 거대한 태풍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무너져 내리는 스카이 스파이어의 환영을, 그리고 그 아래에서 비명을 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양심이 그녀의 두려움을 압도했다. 저기,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공간의 침묵을 깼다. 모든 시선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 어린 여자에게로 쏠렸다. 서진혁의 미간이 불쾌함으로 찌푸려졌다. 하은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어려운 기술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있던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 2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먼저 막대기 하나를 양손으로 잡고 가볍게 힘을 주어 딱 소리와 함께 부러뜨렸다.
하나의 기둥은 이렇게 쉽게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머지 막대기 하나를 자신의 볼펜과 함께 겹쳐쥐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서로를 지지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개의 기둥이 서로를 지지하면 훨씬 더 강한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서진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의 스카이 스파이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단 하나의 기둥입니다. 수직의 힘에는 완벽하게 저항할 수 있죠. 하지만 태풍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측면의 힘 앞에서는 이 하나의 기둥은 너무나 외롭고 위험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진공 속에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태풍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만약 스파이어의 중심 코어 옆의 건물의 외곽을 따라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2, 제3의 보조 기둥들을 함께 세워 그 힘을 분산시킬 수만 있다면 그녀의 설명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료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구조역학의 핵심을 꿰뚫는 무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장내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VIP들은 경탄과 함께 수군거렸고 건축가들은 충격과 함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리고 서진혁,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감히 흠집을 낸 이 당돌한 여자를 아무런 표정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아주 오랫동안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흥미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아르카디아 시티 전시관의 모든 관계자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VIP 투어는 급하게 마무리되었고 서진혁 회장은 어떤 말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전시관을 떠났다. 그의 침묵은 곧 불어닥칠 거대한 태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모든 건축가들과 임원들은 그룹 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김하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학생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여기가 학교 강단인 줄 아나 정해진 규율과 절차를 무시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배우게. 전시관 책임자의 차가운 말에 하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짐을 쌌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일자리는 잃었지만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양심을 지켰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한편 엡실론 그룹의 심장부 서진역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흥미로운 눈으로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김하은, 만 22세,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수석, 2학년 때 이미 국제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 3년 전 부친 사망 후 병든 모친과 고등학생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업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쓴 작은 논문 한 편이 첨부되어 있었다. 자연의 혼돈 이론을 적용한 초고층 빌딩의 내풍 설계에 대한 고찰. 어제 그녀가 설명했던 그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이론적 기반이 담겨 있는 글이었다. 재미있군. 진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흙 속에 진주가 숨어 있었어. 그는 분노가 아닌 기묘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변수를 그냥 내버려 두는 종류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소나기 안에 넣어야만 했다.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든 혹은 위험하다면 싹을 잘라버리든. 김 비서, 내 회장님, 김하은 학생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그의 명령은
그녀가 해고 통보를 받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어제 그녀를 소환했던 것과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은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러 온 것이라고. 그녀는 체념한 표정으로 차에 올라탔다. 다시 마주한 서진혁의 집무실. 그는 여전히 거대한 책상 뒤에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네의 분석은 옳았어. 그의 첫마디는 의의 인정이었다. 설계는 자네의 아이디어대로 전면 수정될 거다. 하지만 자네의 행동 방식은 틀렸어. 무모하고 비전문적이었지. 조직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고, 그는 그녀를 칭찬하는 동시에 비난하고 있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나는 통제되지 않는 변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하지만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지. 그는 그녀의 앞에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아르카디아 시티 프로젝트 핵심 설계팀의 특별 인턴 계약서다. 하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해고당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프로젝트의 핵심 팀원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다. 자네는 지금부터 내 직속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다. 자네의 임무는 자네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점들을 자네 손으로 직접 완벽하게 해결하는 거야.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계약 조건은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지. 자네의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는 물론 졸업 후에는 엡실론 그룹의 정직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자네가 우리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그런 조건이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기회이자 그녀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얼음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두 번 다시는 이전의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그리고 계약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오고 갔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진혁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살짝 올라갔다. 저는 회장님의 꼭두각시가 되기 위해 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제 신념과 양심에 따라 이 프로젝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참여하는 겁니다. 만약 제 신념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하신다면 저는 언제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그녀의 당돌한 조건에 진혁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이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가 회사에서 그렇게 소리내어 웃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유쾌함이 담겨 있었다. 좋아. 그가 웃음을 그치고 말했다. 그 배짱이 마음에 드는군. 계약 성립이다. 이 모든 상황을 문 밖에서 그리고 보고 라인을 통해 박성준 전무는 어두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고작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했던 계집애 하나가 하루아침에 회장 직속의 핵심 멤버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지와 자신이 프로젝트에 심어놓은 비리의 흔적들이 저 당돌한 아이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 서늘한 사리가 스쳐 지나갔다. 김하은의 특별 인턴으로서의 첫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과도 같았다. 아르카디아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팀 사무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그만큼 그들의 자부심과 텃세 또한 상상을 초월했다. 어이, 거기 신입, 커피나 좀 타와. 팀의 선임 건축가 중 한 명이 하은을 마치
부하 직원 부리듯 타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만천하에 드러낸 이 어린 인턴을 결코 동료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사무실 가장 구석진 창고 앞에 작은 책상을 배정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했다. 그녀는 화려한 설계팀 안의 투명 인간이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박성준 전무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다른 건축가들과는 달리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띤 채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하은 인턴 환영하네. 어린 친구의 용기 있는 지적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가 더 안전해졌어. 나는 자네 같은 인재를 아주 높이 평가하네. 그의 위선적인 친절의 하은은 잠시나마 경계심을 풀고 감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뱀의 눈빛을 아직 읽어내지 못했다. 박 전무는 자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볼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고 싶네라며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알박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프로젝트 부지 중심의 한 토지에 관한 자료였다. 부지 한가운데 작은 낡은 한옥 한 채가 거대한 공사 현장 속의 섬처럼 외롭게 남아 있었다. 집주인은 고집불통의 한 노인으로 엡실론 그룹이 제시한 거액의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집을 팔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다. 이 노인 한 명 때문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 전체가 몇 달째 멈춰서 있네. 법적으로도 강제 수용이 불가능한 땅이라 우리도 골치가 아파. 박 전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자네가 가서 저 노인을 한번 설득해 보게. 성공한다면 자네의 능력을 회장님께 확실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그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신입 인턴에게 주는 파격적인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잔인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 고집불통의 노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박성준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의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유령 회사를 통해 그 노인의 집 주변 땅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노인에게 모욕적인 보상금을 제시하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그를 괴롭혔다. 노인이 더 강하게 저항할수록 그의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 땅들을 엡실론 그룹의 몇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하은이 이 임무에 실패할 것이라고 100% 확신했다. 그녀가 실패하고 고집불통 노인과 마찰을 빚어 사회적인 문제라도 일으키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생각이었다. 하은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가 내민 독이든 성배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첫 번째 시험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박 전무가 건넨 자료만을 맹신하지 않았다. 자료 속에는 그 노인이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노인의 집으로 바로 찾아가는 대신 서울시청의 낡은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그녀는 건축학도로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 땅의 역사 속에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서고 속에서 지난 50년간의 아르카디아 시티 부지 관련 도시 계획 도면과 토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잊혀진 역사 자료들을 모두 꺼내 밤을 새워가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지도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진실의 흔적을. 그 노인의 낡은 한옥이 있던 자리는 단순한 집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조선시대 왕이 기우제를 지내던 용정롱정이라 불리던 신성한 우물이 있던 자리였다. 그리고 그 노인의 가족은 대대로 그 우물을 지켜온 우물지기의 후손이었다.
그에게 그 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문의 역사이자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엡실론 그룹의 공식적인 프로젝트 계획서에는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1년간 그 집 주변의 모든 땅들이 단 하나의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에 의해 헐값에 매입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자 그 끝에는 바로 박성준 전무의 이름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것은 고집불통 노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 내부의 거대한 부패의 문제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부패를 덮기 위한 희생양으로 던져진 것이었다. 하은은 낡은 지도 한 장을 든 채 먼지 쌓인 자료 보관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진실이 들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건축학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홀로 서게 된 것이었다. 김하은은 자신이 발견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박성준 전무에게 직접 보고한다면 그는 모든 증거를 짓밟고 자신을 없애려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서진혁 회장에게 보고한다면 고작 인턴 주제에 그룹의 최고위 임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모함을 한다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적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적의 전쟁 명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녀는 다음 날 무작정 문제의 그 낡은 한옥집으로 향했다.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해를 위해서였다. 집주인 윤노인은 예상대로 그녀를 문전박대했다. 또 엡실론에서 보낸 끈아풀인가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돈 봉투나 계약서 대신 자신이 밤새 복사해온 낡은 지도와 역사 자료들을 노인의 앞에 펼쳐 보였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저는 이 집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의 역사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녀는 용정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이 땅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대대로 이곳을 지켜온 노인의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왔는지를 건축학도의 시선으로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 노인의 딱딱하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의 집을 돈이 아닌 가치로 알아봐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자네가 하려는 말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스케치북을 꺼내 연필을 들었다. 그녀는 노인의 낡은 한옥을 허무는 대신 아르카디아 시티의 심장부 안에 그대로 보존하는 새로운 설계안을 즉석에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계안 속에서 용정은 최첨단 빌딩숲 한가운데에 자리한 아름다운 역사 공원이자 작은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노인의 한옥은 공원의 일부로서 그 역사를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노인에게 그 공원의 종신촌장이 되어 평생 이곳을 관리하고 지켜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노인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 같은 그림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한편 서진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팀 쉐도우가 보내오는 실시간 보고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시청 자료실로 향했을 때 그녀가 무모한 짓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현명했으며 따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돈이나 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그는 그녀의 방식이 자신의 방식보다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낯선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르카디아 시티 프로젝트 정기회의. 박성준 전무는 윤노인과의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강제 수용 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옆에는 윤노인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여기에 어쩐 일들이시오. 박 전무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하은은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자신의 새로운 설계안과 윤노인의 서명이 담긴 협약서를 띄웠다. 윤재식 어르신과의 토지보상 협상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희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여 이 땅을 프로젝트를 위해 기부 체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고작 인턴 하나가 단 며칠 만에 해결해낸 것이다. 박 전무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반박했다. 말도 안 돼. 갑자기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이자 시간 낭비야. 절대 허락할 수 없네. 그런가요? 하은의 눈빛이 그를 향해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엄청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같은데요.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윤 노인의 집 주변 땅들을 지난 1년간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가 헐값에 사들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만약 우리가 어르신의 집을 강제 수용했다면 이 미스터리한 회사는 이 주변 땅들을 우리에게 몇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겠죠. 하지만 어르신의 집이 역사 공원이 된다면 이 주변은 고도 제한에 묶여 더 이상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이 땅들은 이제 거의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녀는 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이 탐욕스러운 유령 회사로부터 우리 엡실론 그룹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것뿐입니다. 전무님,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는 완벽한 경고였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박 전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스피커폰에서 서진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김하은 인턴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오늘부로 프로젝트의 해당 구역 설계 권한은 전적으로 김하은 인턴에게 위임하지. 박 전무는 잠시나 좀 보도록 해. 그날 저녁 하은은 처음으로 회장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진혁은 어떤 칭찬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직이 물었다. 자네는 건물을 볼 때 무엇을 보지?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살게 될 사람을 봅니다. 건물의 진짜 가치는 그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진혁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얼음 요새 안에 자신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세상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김하은의 승리는 그녀의 회사 생활에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설계팀의 건축가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몇 달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 며칠 만에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낸 이 어린 인턴의 천재성을 마침내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자문을 구했다. 서진혁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용정 역사공원 프로젝트의 정권을 위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커피를 타는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엘리트 건축가들을 이끄는 최연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었다. 그녀와 진혁의 관계 또한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해야 할
변수나 흥미로운 관찰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건축이라는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회의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두 명의 천재 건축가가 벌이는 치열하고도 즐거운 지적 유희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남자가 있었다. 박성준 전무.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부패를 알고 있는 이 어린 인턴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때까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약점은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며칠 뒤 하은의 평화로운 일상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먼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 측에서 갑자기 행정상의 착오를 문제 삼으며 당장 퇴원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고등학생인 남동생 하준이가 파출소에 있다는 연락이 왔다. 하준이는 학교 앞에서 정체불명의 불량배들에게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 모든 증거와 목격자들은 일방적으로 하준이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박성준. 그가 자신의 뒤에서 비열한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 그녀의 정신을,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고 무력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 애원했고 파출소에 가서 동생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의 호의에 기대어 자신의 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일과 사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노력은 그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그녀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늘 총명하게 빛나던 눈동자는 불안과 피로로 흐려져 갔다. 서진혁은 그녀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던 그녀가 갑자기 생기를 잃고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계약은 업무에 한정된 것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꾸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그녀의 슬픈 눈동자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에 자신의 완벽한 평정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이 불편한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원칙을 깨뜨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녀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극비리에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뒤 그가 받아든 보고서는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보고서에는 하은의 가족에게 지난 며칠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불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박성준 전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강주는 자신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온몸이 차가운 분노로 떨려왔다. 박성준. 그는 감히 자신의 영역을, 자신의 사람을 건드렸다. 그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이면에는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한 연약한 존재가 상처 입은 것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 그의 얼음 요새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행동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자비했다. 그는 먼저 병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이사장, 나 권희준이요. 지금 당장 당신 병원의 김하은 씨 보호자 되시는 분을 VVIP 병실로 옮기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시오. 만약 그분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병원은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거요. 그리고 그는 팀 섀도우에 두 번째 명령을 내렸다. 하은 씨의 동생을 괴롭혔던 양아치 놈들, 그리고 그들을 매수한 배우까지 전부 찾아내.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없게 만들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는 엡실론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오직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하은은 기적과도 같은 소식을 연달아 접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병원에 VVIP 병실로 옮겨졌고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며 모든 치료비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동생은 진짜 가해자들이 갑자기 자수를 하면서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하은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왜 저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내 프로젝트의 중요한 자산이야. 나는 내 자산이 쓸데없는 문제로 가치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비즈니스라는 가면 뒤에 숨겼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의 차가운 얼음 같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타오르고 있는 따뜻한 불꽃을 그녀는 보았다. 그들의 계약 관계의 벽이 돌이킬 수 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혁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안에서 김하은은 잠시 동안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의 가족은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용정 역사 공헌 프로젝트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녀와 진혁의 관계는 동료와 파트너, 그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관찰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독사는 죽기 전에 더욱 맹렬하게 발악하는 법이다. 박성준 전무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회장인 서진혁이 이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하은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완벽하게 짓밟아 버릴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의 함정은 하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하은은 용정 역사 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 한옥의 단열 문제를 해결할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천재성이 빛나는 그룹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연구였다. 박성준은 자신의 하수인을 이용해 그녀의 연구 자료 일부를 몰래 빼돌렸다. 그리고 그는 그 자료를 교묘하게 조작했다. 핵심 데이터 몇 개를 바꾸어 언뜻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실제 건축에 적용했을 때는 치명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데이터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조작된 데이터를 엡실론 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강건설에 익명으로 팔아넘겼다. 그는 거래 대금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사용했지만 그 거래의 디지털 흔적은 마치 하은이 직접 한 것처럼 완벽하게 위조해 놓았다. 그녀의 가족집 근처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한 접속 기록, 그리고 그녀의 개인적인 코딩 습관까지 모방한 정교한 위장이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며칠 뒤 태강건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들이 발표한 기술은 하은이 연구하던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했다. 엡실론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명백한 내부 기술 유출 사건이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권희주는 즉시 내부 감사팀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박성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조작해둔 증거들을 우연히 발견한 척하며 감사팀에 흘리기 시작했다. 감사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김하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태강건설과 접촉한 이메일 흔적이 발견되었고 물론 조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까지 나왔다. 그녀가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배신했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성준은 비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믿을 수 없게도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은 회장님께서 그토록 신임하셨던 김하은 인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어 있었다. 이사들의 분노에 찬 시선이 회장석에 앉아 있는 서진혁에게로 쏠렸다. 회장님, 이게 다 어찌 된 일입니까? 길거리에서 주워온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의 미래가 통째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당장 저 아이를 경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그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그녀를 발탁한 서진혁의 판단력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임무를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박성준은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김하은을 제거하는 동시에 서진혁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권희주는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떠 있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말하는 차갑고 명백한 데이터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아는 김하은은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가 평생을 신봉해온 그 사실은 그녀가 배신자라고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그녀를 향한 희미한 믿음과 그의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하은을 불렀다. 하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그녀의 그 순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날카롭게 저며오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차마 이 잔인한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전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없이 건네주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하은의 얼굴이 점차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애원하듯 그를 쳐다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나를 믿어달라고. 그녀의 눈빛이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었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의 눈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유죄 선고와도 같았다. 서진혁의 침묵은 김하은에게 세상의 끝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한번 바라본 뒤 조용히 몸을 돌려 그의 집무실을 나왔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서진혁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데이터는 그녀가 범인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본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보여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자신의 오만한 독설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당당한 눈빛, 거대한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던 그녀의 천재성, 그리고 자신의 서툰 배려에 수줍게 뺨을 붉히던 그녀의 순수한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그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다. 그는 보고서의 모든 글자들을,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완벽해 보이는 증거들 속에서 아주 작은 단 하나의 틈이라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희미한 가능성의 틈. 한편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떠나야만 했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녀가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더 이상 곤경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낡은 건축학 서적들을 가방에 담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진혁이었다. 지금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집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뒤 다시 소집된 엡실론 그룹 긴급 이사회.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험악했다. 모든 이사들은 서진혁이 김하은을 해고하고 공식적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박성준 전무는 승리를 확신한 여유로운 미소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가 시작되고 서진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누구도 그의 속내를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웠다. 김하은 인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그녀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는 이사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았다. 거의 너무 완벽할 정도로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성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진혁은 스크린의 증거 자료 중 하나였던 하은이 경쟁사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을 띄웠다. 저는 이 이메일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김하은 인턴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마침표 뒤에 항상 스페이스바를 2번 치는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메일의 모든 문장은 마침표 뒤에 스페이스가 한 번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1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이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그는 이어서 하은의 이름으로 입금되었다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띄웠다. 그리고 이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을 사용했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더군요. 거래가 이루어진 시간대에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한 결과 이 거래를 승인한 노드의 IP 주소가 태강건설의 서버실 IP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교했다. 그는 모두가 놓쳤던 증거 속에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흠집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이사들을 향해 자신의 결정을 선언했다. 저는 김하은 인턴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회의장이 폭탄이라도 맞은 듯 발칵 뒤집혔다.
저는 그녀가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이 사회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제가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저는 엡실론 그룹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이사들은 그의 무모한 도박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의 서슬퍼런 확신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진혁은 곧바로 하은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그녀의 낡은 빌라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막 마지막 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진혁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어디를 가려고 했지? 하은은 대답 대신 그를 원망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진혁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니 도망치지 마.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 일주일 안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진짜 배신자를 찾아내야만 해. 나와 함께 싸워주겠어. 그것은 회장이 인턴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파트셔츠 손을 내미는 간절한 동맹의 제안이었다. 서진혁의 비밀 집무실 워룸.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선고 앞에서 그들은 단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박성준 전무는 완벽한 유령이야. 이진수 실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했다. 그의 개인 계좌와 통신 내역에서는 어떤 흠집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전혀 더럽히지 않고 수많은 차명 계좌와 대포폰 그리고 하수인들을 이용해 이 모든 것을 조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를 올가매기에 부족합니다. 진혁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박성준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한 뱀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하은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잘못된 곳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다가가 아르카디아 시티의 복잡한 설계 도면을 띄웠다. 박성준 전무의 범죄는 컴퓨터 서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 밑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도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건축학도의 시선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성준이 그 알박기 땅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 그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진짜 목적. 그는 단순히 땅을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던 게 아니에요. 그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팀 섀도우의 서울시청의 가장 낡고 잊혀진 자료 보관실, 즉 지난 50년간의 도시 기반 시설 설계도면 원본을 모두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시간 뒤 그들의 눈앞에는 먼지 쌓인 수천 장의 낡은 청사진들이 펼쳐졌다. 하은은 그 청사진들과 현재의 아르카디아 시티 설계도를 밤을 새워가며 하나씩 비교하고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찾아냈다. 박성준이 지난 10년간 교묘하게 숨겨왔던 그의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을.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박성준이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는 도시의 핵심 가스 배관 라인 중 하나를 아르카디아 시티 부지 쪽으로 불법적으로 변경시켰다. 그리고 그는 그 배관 라인이 정확하게 통과하는 땅들을 자신의 유령 회사를 통해 미리 헐값에 사들였던 것이다.
그의 진짜 계획은 땅을 되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엡실론 그룹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이 땅 밑에 거대한 가스관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만들고 그 가스관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그룹에 떠넘기려 했던 것이다. 그 비용은 그룹의 존폐를 뒤흔들 만큼 막대한 액수였다. 그는 이 함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파산시키고 그 책임을 모두 서진혁에게 뒤집어 씌워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산업 스파이 행위와 김하은을 향한 음해는 이 거대한 계획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미친 짐승 같은 놈. 진실을 알게 된 진혁의 입에서 차가운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침내 적의 심장을 겨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이 증거는 단순히 박성준 개인의 비리를 넘어 그와 결탁한 시청의 부패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핵폭탄이었다. 문제는 이 폭탄을 언제 어디서 터뜨리느냐였다. 공개적인 장소가 필요해요. 하은이 말했다. 그들이 더 이상 어떤 변명이나 꼬리 자르기도 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거대한 심판대 말이에요. 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에게는 이미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박성준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과도 같은 무대. 아르카디아 시티 프로젝트 시민 공청회. 그 공청회는 이번 기술 유출 스캔들에 대한 엡실론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는 행사였다. 박성준은 그 자리에서 서진혁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좋아. 진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는 그들의 재판정에서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도록 하지. 그는 하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감탄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또 한 번 그룹을 그리고 나를 구했어.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 전쟁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함께 써 내려갔다. 그의 냉철한 전략과 그녀의 따뜻한 통찰력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어둠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아르카디아 시티 프로젝트 시민 공청회가 열리는 날 시청 대강당은 분노한 시민들과 먹잇감을 노리는 기자들, 그리고 불안한 표정의 정치인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화약고와도 같았다. 박성준 전무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진혁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을 진 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다. 마침내 공청회가 시작되고 서진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등장에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터져 나왔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패배의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시작에 앞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서울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최근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저는 하마터면 여러분을 그리고 이 도시 전체를 끔찍한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거대한 부패와 맞서 싸우지 못했던 저의 무능함에 대해 사죄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예기치 못한 발언의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성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오늘 저는 그 부패의 실체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진혁은 객석에 앉아있던 하은을 향해 손짓했다. 이 진실을 밝혀줄 제 파트너 김하은 실장을 소개합니다. 실장.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인턴이라 부르지 않았다. 김하은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불안해하던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이라는 검을 손에 쥔 용감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씌워졌던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부터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성준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는지를 데이터와 증거를 통해 완벽한 논리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대중 앞으로 끄집어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사건은 이 거대한 범죄를 가리기 위한 작은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박성준 전무가 진짜로 노렸던 것은 바로 이 땅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찾아냈던 50년 전의 낡은 도시 기반 시설 설계도와 현재의 설계도가 나란히 나타났다. 그녀는 두 도면의 차이점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며 박성준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도시의 핵심 가스 배관 라인을 변경시켰는지를 폭로했다. 만약 이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서울의 중심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세워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험의 대가로 박성준 전무와 그와 결탁한 부패한 공무원들은 수조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강당은 시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박성준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올라와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다 서진혁이 꾸며낸 음모야. 나는 결백해. 결백이라고. 단상 아래에 있던 서진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 영상도 음모라고 말해보시지.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팀 섀도우가 박성준의 비밀 사무실에 몰래 설치했던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박성준은 태강건설의 사장과 만나 김하은을 함정에 빠뜨리고 프로젝트를 파산시킬 모든 계획을 자신의 입으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한 완벽한 결정타였다. 박성준은 그 자리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패배자의 텅 빈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성준 씨, 당신을 공금 횡령, 배임 뇌물수수 및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와 함께 객석에 앉아있던 부패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체포되어 나갔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강당. 서진혁과 김하은은 나란히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진혁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작지만 누구보다 강인한 여자를 아주 새로운 그리고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닫혀있던 그의 얼어붙은 마음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히 잡았다. 얼음 요새의 왕이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여왕을 찾은 순간이었다. 시민 공청회의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성준 전무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엡실론 그룹은 한때 휘청였던 위기를 딛고 서진혁의 강력한 리더십과 김하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김하은이 설계한 용정 역사공원은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대한민국 건축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상의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건축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서진혁과 김하은의 관계는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채 어색한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특별 인턴 계약 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녀를 엡실론 그룹에 묶어둘 공식적인 명분은 이제 사라졌다. 세계 최고의 건축 회사들에서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서진혁은 불안했다. 그는 그녀가 떠나갈까봐 두려웠다. 그가 평생을 경멸했던 그 나약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밤낮으로 옥죄어왔다. 얼음 요새의 왕은 이제 자신의 유일한 여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여자를 아니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명령하고 통제하고 거래하는 법만을 배웠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툰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향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가본 적 없던 회사의 구내식당에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나타났다. 그의 등장에 모든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김치찌개를 그녀와 함께 먹으며 어색한 침묵 속에서 땀을 뻘뻘 흘렸다. 그는 그녀가 주말마다 낡은 헌책방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곳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건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낡은 시집을 뒤적이며 어설프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그런 모습은 냉혹한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서툰 소년과도 같았다. 하은은 그의 그런 변화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서툰 노력이 귀엽고 우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얼음 요새가 그녀를 위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그녀를 아르카디아 시티의 건설 현장으로 데려갔다. 수많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그곳.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녀가 설계한 용정 역사 공원이 서서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원의 가장 높은 언덕에 나란히 섰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발 아래로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진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평생을 이 도시를 내 발 아래에 두기 위해 살아왔어. 나에게 이 도시의 건물들은 그저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했지. 그는 하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처음 보는 진지하고도 부드러운 빛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에 나는 처음으로 건물이 아닌 그 안의 사람을 보게 되었어. 건물의 진짜 가치는 그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그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당신에게 직업을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야. 엡실론 그룹의 수석 건축가 자리도 미래 전략 실장 자리도 당신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할 뿐이니까.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려왔다. 나는 당신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어. 엡실론 그룹은 당신의 비전이 필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나 서진혁이라는 남자가 당신을 필요로 해. 나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짓고 싶어. 강철과 유리로 된 건물이 아니라 신뢰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김하은 씨, 나의 유일한 예외가 되어 주었던 당신,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규칙이 되어 주겠어. 그의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고백이자 청혼. 하은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단단히 잡았다. 1년 뒤, 용정 역사 공원의 개장식. 공원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수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서진혁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얼음 요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이자 최고의 파트너인 김하은이 아름다운 미소로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심장부에서 한때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았던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서로의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